혹시 요즘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가슴 안에서 심장이 갑자기 쿵, 쿵 하고 존재감을 드러내는 순간이 있으셨나요? 놀란 것도 아니고 숨이 찬 것도 아닌데 심장이 이유 없이 빠르게 뛰는 느낌. 그 순간 이상하게 몸보다 마음이 먼저 불안해집니다. 왜 지금이지? 혹시 나한테만 생기는 문제는 아닐까? 이런 두근거림은 이상하게도 밤이 되면 더 또렷해집니다. 불을 끄고 누웠을 때 집안이 조용해질수록 심장 소리만 더 크게 들리는 것 같고 괜히 숨을 깊게 쉬게 되고 숨을 쉬는 방법조차 의식하게 됩니다. 잠은 오지 않는데 심장은 계속 뛰고 그럴수록 이러다 무슨 일 생기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게 한두 번이라면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험이 며칠, 몇 주 반복되기 시작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밤이 오는 게 괜히 부담스러워지고 잠자리에 드는 것 자체가 긴장이 되는 순간이 생깁니다. 몸보다도 마음이 먼저 지쳐버립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당신은 이미 이 신호를 그냥 넘기지 않고 이유를 알고 싶어 하시는 분입니다. 이 채널은 괜히 겁을 주기 위해 자극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막연한 공포 대신 이해를 통해 불안을 낮추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도움이 되신다면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런 순간들이 떠오르시나요? 두근거림이 시작되면 손에 식은땀이 나거나 숨이 가슴 위쪽에서만 짧게 차오르는 느낌, 맥박이 불규칙한 것 같아 손목을 계속 만지게 되는 순간, 병원에 가야 하나 고민하다가 며칠 지나 괜찮아져서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넘긴 기억.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이 이야기는 지금 당신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시간 동안 딱 세 가지만은 분명히 짚고 가려고 합니다. 첫째, 심장이 두근거린다고 해서 곧바로 심장에 큰 문제가 있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 둘째, 많은 분들이 무심코 하고 있는 행동이 오히려 두근거림을 더 오래 끌고 간다는 사실. 그리고 셋째, 병원에 가기 전이라도 오늘부터 바로 바꿀 수 있는 방향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며칠 전 60대 중반의 한 남성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평소 건강검진에서도 큰 문제 없습니다라는 말을 들어왔고 혈압약만 꾸준히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밤에 누우면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고 왼쪽 가슴이 유난히 더 의식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지만 비슷한 일이 계속 반복되자 잠자리에 드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가장 힘들어했던 건 두근거림 그 자체보다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는 불확실함이었습니다. 괜히 가족을 걱정시킬까봐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혼자서만 이런저런 상상을 하며 밤을 보내곤 했다고 합니다. 이 불확실함이 불안을 키우고 불안이 다시 두근거림을 부르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심장은 우리 몸에서 가장 성실한 기관입니다.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도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을 때도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리듬을 만들어 움직입니다. 하지만 이 리듬은 심장 혼자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전기 신호가 박동의 타이밍을 만들고 자율신경이 속도를 조절하고 호르몬과 혈액 상태, 그리고 감정 상태까지 모두 영향을 줍니다. 이걸 집안의 전기 시스템에 비유해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전기선이 완전히 끊어진 게 아니라 전압이 불안정해진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이럴 때 불이 깜빡이거나 잠깐씩 밝기가 달라지는 것처럼 심장도 두근거림이라는 방식으로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이 조절 시스템이 예전만큼 여유롭지 않습니다. 젊을 때는 하루쯤 잠을 설쳐도 크게 느끼지 못했지만 이제는 수면이 조금만 흐트러져도 심장이 바로 반응합니다. 스트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별일 아니다라고 생각해도 몸은 이미 긴장 상태에 들어가 있고 그 긴장이 밤이 되어서야 두근거림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큰 이상은 없습니다라는 말을 듣는데 본인은 분명히 불편한 상황이 생깁니다. 이 말은
괜찮다는 뜻도 아니고 위험하다는 뜻도 아닙니다. 지금의 심장은 망가진 상태라기보다는 예민해진 상태에 가깝습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불안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조심해야 할 행동이 있습니다. 두근거릴 때마다 숨을 크게 들이마시며 몸에 힘을 주는 습관, 맥박을 계속 재면서 조금만 빨라도 불안해지는 행동, 인터넷 글을 반복해서 찾아보며 최악의 상황만 머릿속에서 키우는 습관, 이런 반응들은 심장을 진정시키기보다 자율신경을 더 흥분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두근거림이 왔을 때 몸을 더 자극하지 않는 반응을 미리 알고 있는 것입니다. 심장은 지금도 당신을 위협하려는 게 아니라 조금 쉬고 싶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신호를 공포로 받아들이느냐, 이해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이후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시점에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디까지는 괜찮고 어디부터가 문제라는 거지?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기억하셔야 할 기준은 단순합니다. 두근거림 자체보다 그와 함께 오는 증상입니다. 갑자기 어지러워서 쓰러질 것 같은 느낌, 분명한 가슴 통증, 숨을 쉬기 힘든 답답함, 의식이 흐려지는 느낌. 이런 신호가 함께 온다면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건 겁을 주기 위한 말이 아니라 안전선을 알려드리는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이런 신호 없이 두근거림만 느껴진다면 대부분은 조절의 영역에 가깝습니다. 이 기준을 알고 있으면 두근거림이 와도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 이건 내가 알고 있는 범위구나. 이 인식 하나만으로도 자율신경은 조금씩 안정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따라오셨다면 이미 아주 중요한 선택을 하신 겁니다. 무서워서 피하지 않고 알아보려는 쪽을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선택은 앞으로의 불안을 분명히 줄여줄 겁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두근거림이 왜 반복되는지, 어떤 경우에는 그냥 지나쳐도 되고 어떤 경우에는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지, 그리고 병원에서는 도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까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이 이해되셨다면 그 다음 이야기는 훨씬 더 현실적으로 다가오실 겁니다. 두근거림이 반복될수록 사람은 자연스럽게 원인을 찾게 됩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도대체 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이 질문을 제대로 풀지 못하면 불안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근거림에는 크게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심장의 구조나 기능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조절이 흔들린 경우, 다른 하나는 박동의 리듬 자체가 불규칙해지는 경우입니다. 느낌은 비슷해 보여도 의미는 분명히 다릅니다. 조절이 흔들린 두근거림은 대체로 조건이 분명합니다. 피곤한 날, 잠을 설친 다음 날, 카페인을 마신 뒤, 혹은 밤에 누워 몸이 조용해졌을 때, 이럴 때 심장이 유난히 크게 느껴지고 빠르게 뛰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리듬 자체는 비교적 일정한 경우가 많고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가라앉는 경우도 많습니다. 반면 리듬이 흔들리는 경우에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갑자기 시작되고 언제 끝날지 예측하기 어렵고 맥박이 건너뛰는 느낌, 가슴이 툭 떨어지는 느낌이 함께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단순한 두근거림을 넘어 몸 전체가 불안정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지러움이나 기운이 쭉 빠지는 느낌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 두 가지를 느낌만으로 정확히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괜히 병원 갔다가 별일 아니라는 말만 들으면 민망하지 않을까? 검사 받아도 어차피 똑같은 말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확인을 미루게 됩니다. 하지만 확인은 불안을 키우는 행동이 아니라 불안을 줄이는 행동입니다. 모르는 상태에서 상상만 키우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음은 더 지쳐갑니다. 병원에서는 두근거림을 볼 때 단순히 심장이 빠르다, 느리다만 보지 않습니다. 언제 시작됐는지, 얼마나 자주 반복되는지,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지, 어떤 상황에서 나타나는지, 그리고 두근거림 외에 다른 증상은 없는지, 이 모든 정보를 하나의 흐름으로 엮어서 판단합니다. 그래서 진료실에서 큰 이상은 없습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은 아무 생각 없이 나온 말이 아니라 여러 가능성을 이미 걸러낸 뒤에 판단인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그 말을 듣고 나서도 마음이 편해지지 않는 경우입니다. 검사 결과는 정상인데 몸은 여전히 불편하니까요.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잘못된 결론을 내립니다. 검사에서 이상 없다고 했으니 이제 아무 관리도 안 해도 되겠지. 하지만 이건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위험한 문제는 아닐 수 있지만 불편함이 계속된다면 조절의 영역에서는 분명히 손볼 부분이 있다는 뜻입니다. 정상이라는 말은 방치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생활적으로 방향을 잡아도 된다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두근거림이 계속되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자기 몸을 감시하게 됩니다. 맥박을 수시로 재고 가슴에 손을 얹고 박동을 확인하고 조금만 다르게 느껴져도 곧바로 긴장합니다. 하지만 이런 감시는 심장을 보호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예민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율신경은 계속 주목받을수록 흥분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관찰과 집착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하루 중 어느 시간대에 주로 나타나는지, 얼마나 지속되는지 정도만 담담하게 기억해두면 충분합니다. 매번 확인하고 분석하려 들 필요는 없습니다. 몸은 지나치게 간섭받을수록 오히려 더 크게 반응합니다. 이쯤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디까지는 괜찮고 어디부터가 위험한 건가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기억하셔야 할 기준은 두근거림 자체보다 그와 함께 오는 증상입니다. 의식을 잃을 것 같은 느낌, 분명한 가슴 통증, 숨을 쉬기 힘든 답답함, 갑작스러운 어지러움. 이런 신호가 동반된다면 망설일 필요 없이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건 겁을 주기 위한 말이 아니라 당신을 지키기 위한 기준입니다. 반대로 이런 신호 없이 두근거림만 느껴진다면 대부분은 조절의 영역에 가깝습니다. 이 기준을 알고 있으면 두근거림이 와도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 이건 내가 알고 있는 범위구나. 이 인식 하나가 자율신경을 진정시키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불안은 모르는 상태에서 가장 크게 자라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많은 분들이 실제로 하고 있지만 두근거림을 줄이기는커녕 오히려 오래 끌게 만드는 잘못된 습관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방법을 써도 효과를 느끼기 어렵습니다. 가장 흔한 오해는 두근거릴 때는 가만히 있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움직이면 더 심장이 뛸 것 같고 괜히 무리했다가 큰일 날 것 같아서 몸을 최대한 멈추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루 종일 움직임이 너무 적으면 몸에 쌓인 긴장은 풀리지 못한 채 남아있다가 밤에 그대로 두근거림으로 튀어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움직임이 문제라기보다 움직임이 사라진 게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는 심장이 문제니까 심장만 신경 쓰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가슴 쪽 감각에만 계속 집중하게 됩니다. 조금만 빨라져도 불안해지고 조금만 다르게 느껴져도 걱정이 앞섭니다. 하지만 심장은 몸 전체에 영향을 받는 기관입니다. 수면, 소화, 긴장, 호흡, 감정 상태가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심장만 떼어놓고 관리하려 하면 오히려 전체 균형은 더 흔들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많은 오해는 참다 보면 괜찮아질 거다라는 태도입니다.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불편함이 반복되는데도 아무 조정도 하지 않으면 몸은 이 방식이 기본이라고 학습해버립니다. 그러면 두근거림은 점점 더 익숙한 패턴이 되고 작은 자극에도 쉽게 나타나게 됩니다. 참는 것과 조절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제 방향을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심장을 직접 통제하려고 애쓰기보다 심장이 편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쪽으로 생각을 옮겨야 합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건 호흡입니다. 두근거림이 올 때 숨을 크게 들이마시려고 애쓰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건 이미 흥분한 몸에 더 많은 자극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들이마시는 숨보다 내쉬는 숨에 집중하는 게 좋습니다. 천천히 길게 힘을 빼고 내쉬는 느낌. 지금 숨을 내쉬어도 괜찮다는 감각을 몸에 알려주는 겁니다. 이 단순한 변화만으로도 심장 박동은 서서히 속도를 낮추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카페인과 자극적인 요소를 조금만 조정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두근거림이 잦은 시기에는 양과 시간을 조절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침 공복에 마시는 커피, 오후 늦은 시간의 카페인은 심장과 자율신경을 필요 이상으로 자극할 수 있습니다. 이걸 조금만 늦추거나 줄이는 것만으로도 밤의 두근거림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세 번째는 수면의 질입니다. 잠을 오래 자는 것보다 깊게 쉬는 게 중요합니다. 잠들기 전까지 자극적인 화면을 계속 보거나 오늘 있었던 일을 머릿속에서 반복하는 습관은 몸을 계속 깨어있게 만듭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을 의식적으로 앞당기는 것만으로도 심장은 훨씬 편해집니다. 네 번째는 낮 동안의 긴장 해소입니다. 나는 스트레스 안 받는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몸은 다르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하지 않은 걱정, 쌓아둔 피로는 어딘가로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 출구가 없으면 밤에 심장이 대신 반응합니다. 짧은 산책, 가벼운 스트레칭, 의자에 앉아 잠시 눈을 감는 시간, 길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루에 몇 번이라도 몸을 내려놓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두근거림에 대한 태도입니다. 이러면 안 된다. 또 시작이다. 이런 생각은 몸을 더 긴장시킵니다. 대신, 아, 또 왔구나. 지금은 조절이 흔들린 거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 태도 변화는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변화이기도 합니다. 하루의 흐름 속에서 이걸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침에는 급하게 일어나지 않고 몸이 깨어날 시간을 주고, 낮에는 완전히 가만히 있기보다 가볍게라도 움직이고, 저녁에는 자극을 줄이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밤에는 잠들어야 한다는 압박 대신 쉬어도 괜찮다는 마음을 먼저 갖는 겁니다. 이렇게 하루를 보내면 두근거림이 하루아침에 사라지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빈도와 강도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두근거림이 와도 이전처럼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됩니다. 이 변화가 가장 중요한 변화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까지 따라오셨다면 이미 절반 이상은 해내신 겁니다. 이제 남은 건 이 흐름을 조금 더 길게, 조금 더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이야기는 당신의 앞으로의 삶과 직접 연결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두근거림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나면 사람 마음속에는 또 다른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이걸 안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질문은
불안에서 나오는 질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삶을 다시 정리하려는 아주 건강한 신호이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두근거림을 경험한 뒤 이전과 똑같이 살 수는 없겠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밤이 조금 무섭게 느껴지고 몸의 신호에 더 민감해지고 예전엔 아무렇지 않던 순간들이 괜히 신경 쓰이기도 합니다. 이 변화 자체를 문제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몸이 보내는 속도 조절 신호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사람의 몸은 어느 시점이 되면 무조건 더 빨리, 더 많이, 더 강하게 버티지 않으려 합니다. 그 대신 조금 천천히, 조금 덜 무리하게 방향을 바꾸자고 말합니다. 두근거림은 바로 그 지점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몸이 고장났다는 신호가 아니라 방식을 바꾸라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관점 하나를 꼭 짚고 가야 합니다. 두근거림은 완전히 없어져야만 성공인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는 전혀 안 느껴져야 정상 아닌가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인 목표는 없어짐이 아니라 지나갈 수 있음입니다. 와도 괜찮고 오더라도 크게 흔들리지 않는 상태. 이 상태가 되면 두근거림은 삶을 위협하는 존재가 아니라 관리 가능한 신호가 됩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조금만 다시 느껴져도 모든 노력이 헛수고였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근거림은 직선처럼 나빠지는 문제가 아니라 파도처럼 오르내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느 날은 거의 느껴지지 않다가도 컨디션이 떨어진 날에는 다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걸 실패로 해석하느냐, 자연스러운 변화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마음의 무게는 크게 달라집니다. 장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생활을 완벽하게 유지하려는 태도가 아니라 되돌릴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것입니다. 하루가 흐트러져도 다음 날 다시 정리할 수 있고 며칠 컨디션이 나빠도 회복할 수 있다는 감각. 이 감각이 있으면 두근거림은 삶을 흔드는 사건이 아니라 조정의 신호로 자리 잡게 됩니다. 여기서 나이에 대한 이야기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이 나이에 어쩔 수 없지라는 말은 위로처럼 들릴 수 있지만 몸에게는 포기 선언처럼 받아들여질 때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건 기능이 사라졌다는 뜻이 아니라 조절 방식이 달라졌다는 뜻입니다. 심장은 여전히 당신의 삶을 지탱하고 있고 그 역할을 해낼 힘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예전과 같은 방식이 맞지 않을 뿐입니다. 가족에 대한 이야기도 중요합니다. 두근거림을 겪는 분들 중에는 가족에게 걱정을 끼치기 싫어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만 모든 불안을 감당하려 할수록 마음은 더 무거워집니다. 해결책을 요구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요즘 가슴이 가끔 두근거린다. 이 한마디만으로도 마음은 훨씬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이건 약해졌다는 표현이 아니라 자기 몸을 책임지려는 성숙한 선택입니다. 또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두근거림을 기준으로 삶의 범위를 줄이지 말라는 점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이제는 멀리 나가지 말아야겠다. 혼자 있으면 불안하니까 사람 많은 곳만 다녀야겠다. 이런 선택이 반복되면 두근거림은 점점 삶의 중심으로 들어옵니다. 몸을 보호하려다 삶을 좁혀버리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무리는 피해야 하지만 필요 이상으로 자신을 제한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삶의 리듬을 유지하는 것이 두근거림 관리에는 더 중요합니다. 익숙한 산책길, 편안한 사람과의 대화, 규칙적인 식사와 수면, 이런 일상이 유지될수록 심장은 지금은 안전하다는 신호를 계속 받게 됩니다. 안전하다는 감각이 쌓일수록 두근거림은 자주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제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아주 단순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린다고 해서 곧바로 위험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심장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조절이 잠시 흔들린 상태입니다. 이 흔들림은 생활 속에서 충분히 완화될 수 있고, 무엇보다 당신이 이미 그 방향 위에 서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여기까지 듣고 계시다는 건 당신이 자기 몸을 외면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무서워서 피하는 대신 알아보려고 했고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이 태도 하나만으로도 앞으로의 두근거림은 이전과는 다른 의미를 갖게 될 겁니다.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씩 신호를 읽고 조정하고 다시 균형을 맞추는 과정 속에서 조금씩 만들어집니다. 심장은 오늘도 묵묵히 당신의 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지금의 두근거림은 그 오랜 노력 끝에 조금 쉬고 싶다는 조심스러운 표현일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을 편하게 해주었다면, 같은 고민을 가진 분들을 위해 느낌이나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셔도 좋겠습니다. 당신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불안을 내려놓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니어의 몸과 삶을 기준으로 한 과장되지 않고 현실적인 건강 이야기를 차분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지금의 삶을 지켜가시길 바랍니다.